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BS와 그아를 언급한 것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그리고 국힘과 윤석열 이들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낙연의 당시 비서가 대장동의 최초 제보자죠. 망상같이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취재 내용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알 팀에서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SBS 노조 측에서 반발을 했어요. 아니 2021년 장영하의 조폭 연루설 사건이 무죄받은 것이지 우리 2018년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죄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2021년 사건 무죄를 갖다가 그보다 3년 전에 보도한 그알에 대해서 문제 삼느냐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어요. 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노조 성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알은 장 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다. 언론 자유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라.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봉지욱 기자가 이야기할 부분은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건과 2021년 조폭 연루설 건은 연결돼 있다. SBS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나온 겁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태국에서 파타야 살인 사건은 2015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범인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체포되고 한 게 2018년 3월이에요. 인터폴 공조로 해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체포를 해서 2018년 4월에 우리 경찰이 데려옵니다. 예, 그게 범인 김형진인데 김형진. 그리고 그 아래 방송은 2018년 7월. 그러니까 김형진이 들어오고 나서 석 달 후에 방송이 됐죠. 방송이 됐고 2018년 10월 방송 석 달 후에 김형진이 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7월 파타야 그 후 1년 방송 내용은 자료 11번 이게 하도 좀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인물관계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가장 윗줄에 이제 김형진과 윤명균이 이제 피해자 당시 프로그램 개발자 임동준을 이제 숨지게 하고 두 명의 범인이 이제 나중에 잡혀서 처벌을 받는데 방송의 내용은 당시에 이제 베트남에 도피해 있던 김형진이 이제 잡혀서 체포돼서 이제 송환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김형진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그 자금을 댄 것이 성남 지역 조폭 국제 마피아파의 간부로 알려진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다. 이게 방송 내용이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준석의 코마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우수기업 중소기업 우수 장려상 이런 것들을 주고 일부 용역을 주고 이것 때문에 마치 이렇게 보면 김형진 살인 사건에 연루된 거기에 돈을 댄 사람이 이재명으로부터 특혜를 받다 이 이제 구조예요. 이 구조인데 이게 이제 방송 내용이죠. 근데 3년 뒤에 2021년 대선 이제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감옥에 있던 박철민인데 박철민은 2017년경에 이 조직에서 쫓겨납니다. 조직에서 나온 전직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었는데 얘가 이제 감옥 안에 있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거예요. 뒤늦게. 네. 그냥 갑자기 상상해낸 게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한 후에 이준석 또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다른 사건은. 감옥에 있는 박철민이 감옥에 있는 이준석에게 서신을 보내요. 뭐라고? 형님 이재명 잡읍시다. 네, 서신을 보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거기서 착안한 거야. 제가 그냥 제 상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차차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박철민이 그때 그렇다면 이제 방송을 본 다음에 기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한테 서신을 계속 보내요. 그리고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가서 이준석을 만나라.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번에 박철민 판결문을 제가 보니까 박철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 허위 조작 사건을 혼자 기획한 게 아니고 박철민의 부친이 알고 보니까 성남시 의회 시의원이었어요. 박철민 아빠가 성남시 시의원이고 박철민의 아버지가 장영하와 아는 사이입니다.
지인 관계 같은 국민의힘이니까. 아 국민의힘. 네. 오. 그래서 박철민과 박철민 부친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어. 판결문에 나오더라고요. 오. 대박이야 뭐야. 야 이거 대박이네. 네. 그래가지고 박철민이 아버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줄 수 있냐? 내가 이준석 대표 형님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아 내가 이준석 네. 형님이랑 같이 이재명 잡으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그렇죠. 있냐?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또 답변을 하는데 그 네. 과정에서 이준석 측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뒤에 누가 있냐? 너 그걸 뒤에 누가 밝혀라. 있어? 그렇지. 그건 너가 아니고 너가 자꾸 뭐 사업비도 대주고 형량도 감형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네 뒤에 누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야 같이 할지 말지 네. 하니까. 그렇지. 물어보니까 판결문에 보니까 거기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등장을 하더라고. 국민의힘 네, 관계자가? 국민의힘 관계자. 판결문에 박철민 배우로 이렇게 계속 언급되는 게 국민의힘하고 네. 이낙연 캠프입니다. 이낙연 캠프.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은 이제 박철민의 자필 편지에서 윤석열 총장이 다 해줄 겁니다. 라고 나와요. 와.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장영하 어찌됐든 이게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이 네. 돈다발 사진이고 다 그렇습니다. 완전 그냥 조작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알 보고 상상해서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거절해요. 거절하고 얘를 고발해버려. 박철민이랑 장영하를 고발해버려. 예. 이준석이? 이준석 입장에서는 얘가 내 인생 망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장영 고발을 하는데 대선이 이제 끝나고 박철민하고 장영하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했어요. 이제 윤석열 당선됐어요. 검찰이 박철민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재판에 넘겨요. 장영하를 빼줘요. 와.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예. 이 사건 과정의 판결문에 보면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누군지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당선됐다면 이건 당연히 제대로 수사해서 장영하뿐만이 아니고 박철민에게 이런 기획 조작을 만약에 도와줬거나 배후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장영하까지 빼줘. 근데 이건태 지금 의원이 당시에 장영하를 왜 빼주냐 해가지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서 겨우 장영하를 뒤늦게 법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재정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야 검찰 수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사건을 보시면 어쨌든 그 자료 1번을 보여주시면 자, 요거 이게 박철민의 1심 판결문인데 네. 박수환 씨 한번 읽어주시죠. 자, 네. 판결문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 이재명과 성남국제마피아가 유착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방송 등을 통해 접하고 자, 이거 SBS 노조들 봐라. 방송 등을 통해 접하고 자신의 성남국제마피아파 활동 전력을 배경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의 성남국제마피아파와 관련된 구체적 비리를 폭로하여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되면 세간의 주목을 받고 반대 후보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판결문에 기재된 박철민의 범행 동기예요. 이거 방송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 이거는 SBS 노조에 보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예. 가까스로 재정 신청을 해서 장영하를 검찰이 수사하게 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립니다. 장영하가 네. 1심 무죄가 나왔어요. 장영하의 무죄가 나온 판결문을 봤더니 또 그 알이 등장해요. 두 번째 2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박철민의 태도, 박철민과 이준석의 관계, 이준석이 운영하던 주식회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이준석과 성남시 사이에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한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이준석이 박철민을 통하여 이재명에게 뇌물을 공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언론의 보도 이게 그 알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이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공표해야 이게 유죄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방송으로 해가지고 그 유착 의혹이 다 불거져서 장영아 네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 무죄의 알이지. 근거가 돼. 예, 그 알이지. 그 알이죠. 이거 보도하는데 그 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알이 얼마나 나쁜 짓이야 지금 이거는. 이 판결문을 보니까 또 그 알에서 그 이준석의 코마트레이드 우수 업체로 해줬다는 거 그것도 이재명이 뭐 지시하거나 연루된 사실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준석의 회사를 우수업체로 해줘라고 관여했거나 지시했거나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오히려 그 포상 담당 직원이 지 맘대로 했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았대요. 그 직원이 성남시 직원이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잘못한 걸로 그렇게 된 건데 뒤집어 보면 시장이 시켰다면 그 직원이 왜 징계받습니까? 징계를 안 받잖아요. 근데 판사는 방송에서 이제 제기했던 여러 의혹 중에 그 우수 업체 선정은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박철민이 허위 조작 폭로를 하는 동기도 그알 방송이었고 장영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도 그알 방송이 된 거예요. 네. 이건 지금 판결문에 나온 거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진짜로 조폭우 박철민의 이게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제 자료 3번. 아까 얘기해 주신 예. 것처럼 박철민이 시의원인 아빠한테 전직 시의원이었죠. 전직 시의원. 이때는. 예. 예. 아버지 이준석 형님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의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자료 준비를 해주신다면 합리적으로 형량 감축이라든지 어떤 방면에서든 이준석 형님께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명확해야 이준석 형님께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그거네. 하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답변을 뭐 이렇게 받았고, 근데 수사 기록에는 자세히 있겠지만 판결문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네. 이후에 이제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이제 서신을 계속 보내요. 네. 그 다음 4번 자료. 박철민이 이준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아우 송구아우나 형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조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국민의힘과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형님께서 명확한 자료만 주시면 V 쪽에서도 공직자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 형님분께서는 처벌받지 않으시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 부분, 재판 부분 모두 도움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준석에게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예. 나 혼자가 아니고 내 뒤에는 국민의힘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준석 측에서 그래서 네 뒤가 누군데? 뭐 그래서 뭘 하자는 건데라고 이제 답변이 오니까 6번 자료. 이번에 이제 박철민의 지인이 박철민의 변호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죠. 네. 박철민이 지인이. 예. 요거 5번이네요. 5번. 자, 국민의힘 저희 담당자는 이준석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그에 맞추겠다. 이준석 측에 요거를 전달해라. 그러니까 박철민의 지인이 지금 판결문상으로는 국민의힘 관계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6번 자료. 자, 조폭 그러니까 박철민이랑 이준석 측 변호사 문자인데 박철민이 형량 감축, 변호사 비용 및 변론 비용 지원, 사업 진행 비용 지원 10억 원 지원 요 정도면 될까요?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이재명을 잡자고 지속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응하지를 않은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마지막 보신 문자가 2021년 9월 1일인데 며칠 후에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철민 돈다발 사진 그거 흔들었잖아. 그거 있죠. 네, 돈다발 사진 이거 봐도 맞아. 근데 박철민이 저것이 바로 이 돈다발이 내가 이재명 측에 건넨 1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걸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서 3년 전에 2019년에 박철민이 자기 페이스북에 나 렌터카로 돈 이만큼 벌었어요. 돈 자랑질한 사진으로 걸요 아마. 걸려요. 네. 걸리는데 장영하 변호사가 그 상황에서 이거를 기자회견을 기자 50명을 불러다가 그거는 렌터카로 얘 돈 못 벌었어. 그거는 사실 뇌물 사진이 맞아라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박철민이가 끝까지 이거 다 끝났죠. 논란이 난리가 났어. 조폭 연루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동시에 뭐가 터졌습니까? 대장동이 터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0.73%로 낙선한 이유 두 가지. 대장동하고 조폭 연루설입니다. 대선 후보를 바꾼 것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2021년에 조폭 박철민의 허위 조작 폭로의 씨앗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장영화의 무죄의 근거가 됐어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이게? 매우 네.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니 밀접이 아니라 핵심이네 핵심.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2023년에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박철민한테 김영진 파타야 네. 사건 범인 김영진이 수감 중에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필 편지를.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는데 자필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재명 2023년 윤석열 당선돼서 제일 잘 나갈 때 아닙니까? 네. 그때 힘이 셀 때 아닙니까? 네. 이재명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뭘 달라고 상납한 이런 걸 달라고 회유했는데 내가 응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편지를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일요일 날 제 개인 채널 매봉쇼에서 방송을 하니까 김영진의 아버지가 제 방송을 보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2023년 제가 받았던 김영진의 자필 편지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12번 자료 한번 통화 녹취가 네. 오늘 네. 공개됩니까? 네. 함께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2018년 7월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담당 검사들이 해유를 하는 거를 형진이가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른다. 나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말아라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럴 때 걔네들이 아니 뭐 어차피 마피아 국제 마피아 조직에서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게 관련돼서 이재명이하고 옛날에 시장 시절에 관련도 있는데 이런 거 전부 좀 이렇게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은 너를 10년 구형으로 상해치사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해유를 가져도 얘는 꿋꿋하게 나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내용과 무관하니 나한테는 뭐 별도의 얘기니 나는 그 의미 없다. 와 이게 사실이면 이거 검찰도 연루가 돼 있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박철민이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형님이 김영진이한테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업체 시킨 다음에 그 수익금 중 일부 20억 원을 이재명에게 상납했다는 게 폭로의 골자였어요. 그리고 배달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영진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철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기가 재판받을 때 수감 중이던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가서 또 한 번 증언을 합니다. 이재명과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 없고 난 이재명 얼굴 본 적도 없고 이 박철민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 검사가 설마 저렇게까지 했을까? 워낙 큰 살인 사건인데. 근데 그알 방송에서 이재명 연루 의혹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오기 전에 수사 기록 전체를 받아서 다 못 보고 이제 대략 보고 왔는데 당시 검찰이 그알 방송에 자료 요구를 했더군요. 자기들 수사에 그 참고를 하려고. 그건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데 이재명 연루 의혹이 당시에 방송이 됐잖아요. 근데 저 때에 이제 이 김영진 측 아버지 얘기는 김영진과 이제 본인과 아버지 얘기는 검사로부터 이재명과 관련된 진술을 해주면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줄 수 있다. 상해치사는 유기징역 3년 이상, 살인은 5년 이상이에요. 근데 살인은 무기징역 4년까지 가능하고 상해치사는 무기징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진이 17년을 지금 선고받았는데 상해치사로 했다면 한 10년 정도 한 절반 깎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유혹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김영진 측의 주장인데 네네. 그때 그러고 끝났으면 제가 저 말을 안 믿겠는데 박철민 사건에서 박철민이 또 김영진을 지목해갖고 자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김영진이 또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런 일이 있었을까? 검사가 왜? 라는 생각, 더구나 문재인 정권 때 아닌가? 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간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직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지금 아버님이 말한 검사를 포함해서 수사팀에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영진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냐 혹시 하라고 했더니 김영진은 그냥 잔혹한 범죄자고 그러한 뭐 거래를 할 이유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론을 수사팀에서 했습니다. 근데 당시 수사팀이 당시 수사팀이 했기 때문에 이제 반론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김영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 이건 뭐 완전한 진실로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 가지 의혹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2018년에 파타야 살인 사건 검사팀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혹시나 그런 거래 제안을 했는지 하나. 2022년 윤석열 검찰 때 박철민을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나 장영하를 일부러 빼준 거 아니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아, 이거 엄청 검찰이 조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게 18년과 22년 두 군데 지금 존재하는 건데 이때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고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검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끝날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럴 수 드는 있겠네. 겁니다. 네. 이 지금 퍼즐상으로는 이 굉장히 이거 권력형 비리로 갈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너무 큰데요. 예, 너무 제가 커.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 박지원 의원님 네, 박지원 의원님 지금 화 많이 나 7번부터 있습니다. 10번 자료는 다음 방송에서 그건 내일 또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다 배려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 야,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조폭 연루설 의혹 보도를 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대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 내가 이거 과욕인 줄 압니다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는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보도해 드린 대로 청와대는 2021년 대선 직전 장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그리고 20억 수수설을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대법원이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대해서 추후 보도 형태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죠. 이에 따라서 TV조선, 채널A 등 소위 레거시 언론들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추후 보도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로 대법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허위 확정, 청와대 늦더라도 기사 수정해야 등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그아를 지목해서 사과 한마디 받고 싶다. 이렇게 인간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감정? 뭐 이런 거를 이제 토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언론노조 SBS 본부가 지난 20일 밤 낸 성명이 있습니다. 권력 감시는 테러가 아니다.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 알은 장 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 사건의 피해자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다. 이 다른 언론들의 일방적인 받아쓰기 보도와는 결이 다르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저는 이 대목은 참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대통령이 해당 PD를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조리돌림할 대상이 여기 있노라라며 좌표를 찍으려 한 것은 아닌가? 라면서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걸까요? 저는 여기에 진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이 잘못된 사실이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것은 틀렸다라는 게 대법 확정으로 드러났으니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수정하고 진솔하게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 듣고 싶다라는 건데 이거를 지지자들을 향해서 조리돌림할 대상이 여기 있노라라고 일종의 좌표 찍기를 한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다시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론 길들이기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조리돌림할 대상을 향해 좌표를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 잘못한 그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 데 대해서 언론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이 사실 좀 오래된 일이어서 다시 한번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보도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방송에서 SBS가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를 하고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또한 2007년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단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21년 대선 앞두고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죠. 금품 받았다고. 근데 이것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대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그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블로그에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글을 올리고 내용 증명을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인 공정 방송을 부탁한다라는 요구를 했지만 실제 이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은 무릇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대상은 무명시라도 또는 권력자라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감시 일환으로 당연히 보도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사실과 달라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합니다. 1977년부터 뉴욕타임스에서 국가안보 탐사 전문, 이른바 중동 전문 기자로 일했던 주디스 밀러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2002년 국제 테러리즘 기사로 플리처상을 받기도 했던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흘리는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허위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해서 당시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리크게이트인데요. 취재원 공개하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을 거부해서 85일간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동료 기자들은 밀러가 이라크 침공을 위한 백악관의 언론 공작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지면을 통해 그를 비판했고요. 결국 사표 내고 폭스뉴스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뉴욕타임스 빌 켈러 편집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독자들보다는 소속 기자들을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SBS가 사주가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같은 지상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KBS나 MBC가 싸울 때 같은 크기로 싸우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늘 받았습니다.